녹정기, 김용원저, 제10권 3장. 3. 탐관오리 오지영에게 역적 누명을 씌우다. 위소보는 대청으로 나가 그들을 만나보았다. 그들의 얼굴이 매우 엄숙하여 위소보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손님과 주인의 예의를 차리고 자리에 앉자 숙모마우가 소매자락 안에서 공문을 꺼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으로 받치며 말했다. 흠차대인 큰일 났소이다. 위소보는 공문을 받아 포정사 모천안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형제는 글자를 모르니 모형이 읽어주시구려. 모천안은 말했다. 예. 그는 공문을 펼쳤으나 이미 내용을 알고 있는지라 금방 말했다. 대인 북경의 병부에서 긴급 공문을 띄워서 대인에게 알려드리라고 했습니다. 내용은 오삼계 역적이 군사를 모아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위소보는 그 소리를 듣자 크게 기뻐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부르짖었다. 제기랄, 늙은 녀석이 과연 해냈구나. 마우와 모천하는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흠차대인이 오삼계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미친 듯 기뻐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던 것이다. 위소보는 웃었다. 황상께서는 신기묘산으로 이미 이런 일이 있을 줄 내다보고 계셨소. 두 분은 당황할 것 없소. 황상은 병마와 양곡, 대포, 화약, 군비, 기계, 무엇이든 적절하게 준비했소이다. 오삼계의 그 늙은 녀석이 손을 쓰지 않는다면 모르되 그가 반란을 일으킨 이상 우리는 반드시 진원원을 잡아와야 할 것이오. 마우와 모천하는 그의 말이 뚱딴지 같다고 느꼈으나 황상께서 준비가 돼 있다는 말에 마음이 놓였다. 오삼계는 싸움에 능하고 휘하의 병마들이 건장할 뿐만 아니라 그 수가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군사를 일으켜 모반을 꾀했다는 소식을 듣고 관리들은 모두 전전긍긍했으며 자기 머리에 사모를 보존할 수 없을까 겁을 내었던 것이다. 위소보는 말했다. 그런데 이 일은 매우 이상하구려. 두 사람은 일제히 말했다. 아무쪼록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위소보는 말했다. 이 소식을 두 분은 이제서야 안 것이오? 마우는 말했다. 예, 비직은 병부의 공문을 받자마자 즉시 번태 대인에게 알려 대인의 행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위소보는 말했다. 정말 누설되지 않았다는 말이오? 두 사람은 일제히 대답했다. 이것은 궁국대사이므로 반드시 대인께서 결정을 내리셔야 할 일이기 때문에 비직은 감히 누설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위소보는 말했다. 그러나 양주부의 지부는 미리 알고 있었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소? 마우와 모천하는 서로 한번 쳐다보더니 똑같이 의아한 빛을 띠었다. 마우는 말했다. 오지부가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르겠군요. 위소보는 말했다. 그는 조금 전 살그머니 나에게 와서는 서남 쪽에서 앞으로 커다란 일이 발생할 것이니 그 누가 주원장이 되고 자신은 유배곤이 된다고 했소. 그리고 나에게 운수를 알고 시세의 흐름을 안다면 그대들 두 분을 억류하라는 것이었소. 나는 주원장이니 유배곤인이 하는 소리를 이해할 수가 없었으며 터무니없는 소리를 짓거린다고 욕을 하던 참인데 그대들 두 분이 오셨구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안색이 크게 변했다. 마우는 용렬한 사람이었지만 모천하는 임기응변에 능해서 나직이 말했다. 그 오가가 그와 같은 말을 했다면 대인에게 반란을 일으키도록 권고한 것입니다. 죽고 싶어 환장한 것이지요. 위소보는 말했다.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에게 좀 더 명백하게 이야기하라고 했소. 그는 자꾸만 책주머니를 던지며 후발이니 선발이니 하는 말을 했소. 나는 나이 어린 몸으로 이미 큰 벼슬을 했으니 먼저 출세한 셈이 아니냐고 했지요. 마우와 모천하는 하나같이 생각했다. 오지부가 말한 것은 먼저 선수를 써서 사람을 제압해야지 후수를 쓴다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제압을 당한다는 말이었겠지. 흠차대인은 학문이 없으니 그저 먼저 출세하고 뒤에 출세하는 것으로 앞모양이다. 두 사람은 노련한 만큼 그와 같은 사실을 설명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선수를 써서 먼저 사람을 제압한다는. 이 수건은 위소보가 어릴 적부터 이야기꾼으로부터 익히 들은 것이었다. 이번에는 그야말로 학문이 없어서 그러한 수작을 부린 것이 아니고 일부러 바보 행세를 한 것이었다. 마오는 말했다. 오지부는 매우 당돌하군요. 그는 갔습니까? 위소보는 말했다. 아직도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어. 나와 앞으로의 커다란 계획을 상의하겠다는 것이요. 그 조그만 지부라는 직책으로 나와 무슨 커다란 계획을 상의하자는 것인지. 이 형제로서도 오삼계를 공격하는 커다란 계획은 두 분과 상의를 하고자 했지. 그 조그만 지부의 잔소리를 듣고 싶지는 않소이다. 마오는 말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대인께서는 오지부를 불러서 비직으로 하여금 그에게 몇 마디 말을 듣도록 해주시는 것이 어떻겠소이까? 위소보는 말했다. 매우 좋소. 그는 고개를 돌려 친이병에게 분부했다. 오지부를 모셔오도록 하여라. 오지영이 대청에 이르러 보니 숙모와 포정사가 자리에 있지 않은가? 그는 그만 기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였다. 기쁜 것은 흠차 대신이 자신의 밀보를 매우 중시하여 무태와 번태마저 초청해 와서 함께 상의한다는 점이었고, 걱정한다는 것은 소식이 누설되면 숙모와 포정사가 자기가 얻을 큰 공을 나누자고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즉시 앞으로 나가 인사를 하고 공손히 한켠에 섰다. 위소보는 웃으며 말했다. 오지부는 앉으시오. 예, 대인께서 자리를 내리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는 엉덩이를 살짝 의자에 대는 척했다. 위소보는 말했다. 오지부, 그대는 매우 큰일을 이 형제와 상의하겠다고 했소. 물론 그대가 두 번, 세 번 무태 대인이 모르도록 하라고 했지만 이 일은 매우 중대하여 부득이 두 분 대인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으니 아무쪼록 그대는 너무 탓하지 마시오. 오지영은 매우 겸연쩍은 표정을 지었고 재빨리 몸을 일으켜서 위소보와 무태 그리고 번태 세 사람에게 절을 하고는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비직이 당돌한 점 세 분 대인께서는 살펴주십시오. 이것은 그는 대충 얼버무리려 했으나 위소보가 솔직하게 말했는지라. 무슨 말을 하더라도 변명으로 감추기가 어렵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숙모와 포정사 두 사람의 얼굴은 자연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지고 말았다. 위소보는 말했다. 오지부의 소식은 매우 빨랐지요. 그는 서남의 병마 대권을 쥔 한무장이 일간 군사를 모아 반란을 일으킨다고 했소. 그가 반란을 일으킨다면 야단이 나게 되고 천하가 진동하여 황상께서는 용상에 제대로 앉아있지 못하게 될 것이고 어쩌면 우리들의 머리도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했소. 그렇지 않소? 예, 하지만 세 분 대인께서는 하늘만큼 높은 복을 타고나신 분들이시니 흉한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길하게 변할 것이며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상서로운 일로 변하게 될 것이므로 전혀 거리낄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소보는 말했다. 그것은 오대인의 덕을 보는 것이겠지. 오대인, 그 무장은 그대와 종씨라고 했지요? 예, 저와 성이 같습니다만. 위소보는 그 말을 가로챘다. 그대는 그 무장의 편지를 가지고 있으며 그가 친히 쓴 것이라고 했는데 그 편지는 결코 가짜는 아니겠지요. 절대 틀림없는 것이며 가짜일 리가 없습니다. 위소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편지에는 군사를 모아 반란을 일으킨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주원장이니 유배곤이니 하는 사람들을 들먹였소. 이 형제는 글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해 편지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 몰랐는데 오대인이 이 형제에게 자세히 그 뜻을 설명하고 이 형제로 하여금 즉시 손을 쓰도록 했소. 그리고 선발이 어떻고 후발은 어떻다고 했으며 100년이 가더라도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기회라고 했소. 또 그렇게 하면 반드시 커다란 부귀를 놓치지 않을 것이고 이 형제는 왕으로 봉해질 것이며 오대인 역시 백작인가 뭔가에 봉해질 것이라고 하지 않았소. 오지영은 말했다. 그것은 비직의 짐작이고 대인께서 밝게 살피셨는데 정말로 비직보다 100배 더 잘 보고 계십니다.
그 편지의 뜻은 확실히 그런 뜻이었습니다. 위소보는 오른손의 소매자락에서 5-6기의 편지를 꺼내 오지영의 앞으로 내밀면서 몸을 한쪽으로 기울여 다른 사람이 그 편지를 보지 못하게 가로막고 말했다. 바로 이 편지가 아니오? 그대는 똑똑히 보시오. 사태가 중대하니만큼 결코 잘못 보아서는 안 돼오. 바로 이 편지입니다. 결코 틀림이 없습니다. 매우 좋소. 그는 그 편지를 오른쪽 소매자락 안으로 거두어 넣고는 의자 등걸에 등을 기대며 말했다. 오지부 아무쪼록 그대는 잠시 물러가 있도록 하시오. 나는 대인들과 더불어 함께 상의를 하겠소. 우리 세 사람의 부귀공명은 모두 오대인에게 달려있는 것 같소이다. 하하하. 오지영은 얼굴에 의기양양한 빛을 감추지 못한 채 다시 세 사람에게 인사를 했다. 모두가 세 분 대인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키워주신 덕택입니다. 그는 몸을 옆으로 돌려 천천히 물러갔다. 위소보는 그가 문 입구까지 물러가기를 기다려 물었다. 오지부, 그대의 자는 어떻게 되시오? 오지영은 말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비직의 천한 이름은 지영이라 하옵고 자는 현양이라 합니다. 위소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됐소. 마우와 모천한 두 사람은 오지영에게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관계의 규칙에 의하면 상관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아랫사람이 끼어들 수는 없었다. 마우는 성질이 매우 급한 사람이었다. 꾸짖어 주려고 하는데 위소보가 어느덧 오지영에게 물러가라고 명령하지 않는가. 이 바람에 마우는 이마에 푸른 힘줄을 불끈 세웠고 온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위소보는 왼쪽 소매자락에서 사윤왕이 쓴 가짜 편지를 꺼내며 말했다. 두 분은 이 편지를 보시오. 오지영 그 녀석은 이 편지가 대단하다고 했는데 형제는 글 공부를 하지 못해 그가 말한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구려. 마우는 그 편지를 받아들었다. 그러고 보니 그 봉투 위에는 친정 양주 부가지 분호야 친탁이라고 쓰여 있지 않은가. 그는 편지를 꺼내 모천한과 함께 보았다. 그런데 그 편지의 위에는 현양, 나의 조카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다. 두 사람은 그것을 보자 더욱 화가 났다. 마우는 편지를 다 읽기지도 전에 탁자를 두드리며 소리쳤다. 이게 같은 녀석이 이토록 대담하다니. 내가 나서서 한 칼에 죽여버려야겠소이다. 모천하는 비교적 세심한 성격이었다. 그는 오지영이 공공연하게 상관에게 반란을 일으키라고 권고했다는 것은 사리에 너무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조금 전 위소보가 자기들 앞에서 신문을 했고 쌍방이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를 친히 들었으니 어떻게 의심을 할 수 있겠는가. 어제 선지사 앞에서 작약을 구경할 때 오지영은 친히 오삼계가 그에게 아저씨뻘이 된다고 했으니 그는 오삼계가 반란을 일으켜서 반드시 성공하리라 짐작하고 너무나 좋아한 나머지 분수를 모르고 분별 없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위소보는 말했다. 이 편지는 정말 오삼계가 그에게 써준 것이오? 마우는 말했다. 그게 같은 녀석이 틀림이 없다고 하지 않았소이까? 위소보는 말했다. 이 편지에는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라 했는지 두 분이 이 형제에게 설명을 해주시구려. 모천하는 백사를 자르고 대풍가를 지어 불렀다느니 돌다리에서 신발을 주었다느니 하는 얘기를 일일이 설명했다. 마우는 말했다. 단지 우리의 태조 고황제께서 가장 먼저 오나라라고 칭했다는 이 한마디만 하더라도 멸족시킬 수 있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모천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역적이 이 일을 일으킨 데 대해서 소문을 들으니까 무슨 주삼태자를 내세워서 사람들을 긁어모았으며 말로는 명나라를 되찾겠다는 것이라 하더군요. 한참 의논하고 있을 때 돌연 북경의 어전시위가 달려와서 성지를 선포하였다. 위소보와 마우, 모천하는 꿇어 엎드려서 성지를 받들었는데 바로 강희가 위소보에게 북경으로 올라오라는 부름이었다. 그리고 양주에 충렬사를 세우는 일은 강소성의 포정사에게 맡겨 처리하라는 당부가 있었다.
위소보는 매우 기뻐서 속으로 생각했다. 소황제가 오삼계를 공격하는데 만약 나를 대원수로 삼는다면 그야말로 위풍당당하겠구나. 마오와 모천하는 황상의 유시 가운데 위소보에게 장려하는 말이 있는지라 즉시 축하 인사를 하고 그의 벼슬이 높아지게 된 것을 축하했다. 위소보는 말했다. 이 형제는 내일 북경으로 돌아가야겠소이다. 황상을 만나면 자연히 두 분이 훌륭한 벼슬아치라는 것을 칭찬하게 될 것이외다. 하지만 두 분이 맡은 일을 얼마나 훌륭하게 처리했는지 말씀드리려면 제가 잘 모르고 있는 점을 두 분이 이야기해 주셔야겠소이다. 무태와 번태 두 사람은 크게 기뻐서 공수를 하고 사의를 표했다. 모천하는 번태라고도 하는 포정사이므로 먼저 숙무의 정적을 칭찬했다. 그는 강희의 성격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마오가 어떻게 부지런히 정사를 베풀어서 백성들을 사랑했으며 어떻게 황제의 덕을 넓게 퍼뜨렸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 말 가운데 10중 8구는 거짓말이었다. 마오는 싱긋싱긋 웃으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곧이어 모천한 역시 자신이 가장 자랑하는 정적을 이야기했는데 매우 과장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있을 수 있는 공로들이었다. 위소보는 말했다. 그것들은 이 형제가 모두 다 기억하겠소. 그리고 우리들은 또 한 가지의 커다란 공로를 보태야 하겠소. 오삼계 역적이 반란을 일으킨 데 대해서 황상은 매우 통한하게 생각하고 계시오. 그런데 오지영이 내응을 하려고 했으며 강소성의 문무백관들로 하여금 일제히 반란을 일으키도록 선동했는데 다행히 우리 세 사람이 사전에 이를 적발해내지 않았소? 이와 같은 사실을 상주하면 상을 받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오. 이 형제는 내일 출발하여 북경으로 돌아가겠으니 두 분이 한 장의 상주문을 써주시구려. 무태와 번태 두 사람은 입을 모아 말했다. 이것은 위 대인의 공로인데 비직들이 어떻게 가로챌 수가 있겠습니까? 위소보는 말했다. 너무 겸손하게 생각하지 마시오. 우리 세 사람이 함께 세운 공로라고 하면 더욱 좋지 않겠소. 모천하니 말했다. 총독마 대인께서 강령으로 돌아가셨는데 흠차 대신께서는 성상께 상주하실 때 역시 마 대인을 위하여 몇 마디 좋은 말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소보는 말했다. 매우 좋소. 말을 한다고 해서 미천이 드는 것도 아니지 않소. 마오와 모천하는 다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서야 작별을 고했다. 위소보는 서천천 등에게 명하여 오지영을 묵도록 했으며 그의 입에 자갈을 물려 말을 하기 힘들도록 만들었다. 오지영이 마음속으로 느끼는 놀라움과 공포감 그리고 의아함은 그야말로 형용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이튿날 이른 아침 양주성 안의 문무관원들은 하나하나 줄을 서서 대청에서 기다렸다. 흠차대인을 접견하려고 기다리는 것이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상당한 양의 예물을 갖추어 놓고 있었다. 양주에서의 벼슬은 벼슬 중에서도 으뜸이라고 할 수 있었다. 모든 관원들은 벼슬이 오르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았으며 그저 흠차대인이 북경으로 가서 몇 마디의 좋은 말을 하여 자기들의 지위를 몇 년 더 누릴 수 있게 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만족을 느낄 수 있는 형편이었다. 총독 역시 소식을 듣고는 밤을 도와 양주로 달려왔다. 그와 순무가 한 선물은 정말 대단했다. 양주 일대에 3년 동안 세금을 바치지 않도록 면해주었는데 세금과 관계된 사람은 자연히 빼돌리는 돈이 있기 마련이었다. 위소보는 친히 그 일을 알 수는 없었지만 번태 등이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미리 마련해서 바쳤다는 것을 알았다. 위소보를 따라온 무장들과 신복들도 모두 풍성한 은자를 노자로 받게 되었다. 마오는 이미 상주문을 준비하여 위소보로 하여금 황제에게 직접 드리도록 했는데 그 상주문에는 위소보가 얼마나 은밀하게 조사했으며 어떻게 그 위험한 곳으로 들어가서 오삼계와 오지영이 밀모한 사건을 알아내게 되었는가 하는 사실을 자세히 설명하고 크게 칭찬을 했다. 그러고는 총독과 순무 그리고 포정사 세 사람이 옆에서 도와 역시 공로를 세운 셈이라는 말도 곁들이고 있었다.
모천하는 다시 말했다. 황상께서 오역적을 상대로 군사를 일으키게 되었는데 애석하게도 비직은 문관이라 적진으로 뛰어들어가 도적을 죽일 재간이 없군요. 비직은 이미 총독대인과 무태대인의 뜻을 받들어 열흘 안에 사람을 보내 한 무더기의 전량을 호남으로 보내 황상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소이다. 위소보는 웃으면서 말했다. 대군이 미처 출발하기도 전에 식량이 먼저 도달하겠구려. 세부는 치밀하시니 황상께서는 반드시 기뻐하실 것이외다. 여러 관리들과 이별한 후에 위소보는 친위병을 여춘원으로 보내서 어머니를 모셔오도록 하였다. 그러고는 평복으로 갈아입고 어머니를 만났다. 위춘방은 아들이 큰 벼슬을 한 줄은 모르고 그저 수작을 부려 노름을 한 끝에 한미천 크게 잡은 줄로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위소보가 그녀를 모시고 북경으로 가서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노름으로 얻은 돈은 오늘 왼손으로 들어왔으면 내일은 오른손으로 나가기 마련이다. 내가 북경에 갔을 때 내가 다시 돈을 깨끗하게 잃는다면 이 어미를 술집으로 팔아버릴지도 모를 일이다. 이 어미가 장사를 하려면 역시 양주에서 하는 것이 낫다. 북경이란 곳에 그 혀끝이 뱅뱅 도는 표준말만 하더라도 이 어미는 한마디도 할 줄 모른다. 위소보는 웃었다. 어머니, 아무쪼록 안심하세요. 북경에 가시면 하녀들과 아주머니가 어머니의 시중을 들 것이니 무엇이든지 어머니 스스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은자는 영원히 쓰고도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위춘방은 연신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답답해서 죽을 것이다. 하녀와 아주머니들이 있어 시중을 든다고는 하지만 이 어미는 그와 같은 복을 타고나지 못했으니 사흘도 넘기지 못해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될 것이다. 위소보는 어머니의 성질을 잘 알고 있었다. 온종일 커다란 집안에 갇혀서 답답한 세월을 보낸다면 확실히 재미가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한 움큼의 은표를 꺼내 모두 5만 냥이나 되는 은자를 내밀며 말했다. 어머니, 이 은자를 어머니에게 드리지요. 어머니는 여춘원을 사서 직접 주인이 되어 보십시오. 이 돈이면 새 곳의 기녀원을 더 살 수도 있답니다. 여춘원, 여하원, 여추원, 여동원을 경영한다면 추나추동 1년 12달 4계절 동안 돈을 모을 수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위춘방은 그렇게 큰 야심은 없는지 웃으며 말했다. 나는 사람을 시켜 이 은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오도록 하겠다. 만약에 이 은표를 은자로 바꿀 수 있다면 이 어미는 조그만 기녀원을 차리도록 하겠다. 그것만 하더라도 매우 흐뭇한 일이다. 만약 큰 기녀원을 차리겠다면 내가 커서 스스로 주인이 되도록 해라. 그녀는 나직이 물었다. 소보야, 너 이 많은 돈을 훔치거나 빼앗아 온 것은 아니겠지? 위소보는 주머니 안에서 내 아래 주사위를 꺼내어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만당홍. 그는 주사위를 탁자 위에 굴렸다. 아니나 다를까 주사위는 모두 사점이 하늘로 향하도록 누워 있었다. 후레자식이 한 수 재간을 배웠으니 아무리 져도 몽땅 잃지는 않겠구나. 녹정기 김용원저 제10권 사장 4. 병든 자의 무술솜씨. 다음 날 위소보는 병마를 대동하고 오지영과 모동주를 압송하여 양주를 떠나 경성으로 돌아갔다. 강희 황제의 성화와 재촉이 심하여 일행은 도중에서 감히 지체하지 못했다. 따라서 뇌물과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자연히 적어졌다. 연도에서 소식을 들으니 오삼계가 병사를 일으킨 이후로 운남제독 장국계, 귀주순무 조신길, 제독 이본심 등은 투항하였으며 운남순무 주국치는 피살되었고 운귀총독 간문호는 자살을 했다는 것이었다.
이날 산동에 당도하자 한 지방 관리가 저보를 백겨와 흠차 대신에게 바쳤다. 그 저보는 바로 강희 황제가 오삼계를 힐책하는 내용의 조서였다. 위소보는 사야에게 읽어보고 해석을 하라고 하였다. 그 사야는 조서를 받쳐들고 읽어내려갔다. 역적 오삼계는 궁핍하고 사태가 위급하자 귀순하려고 했다. 나의 세조 장황제께서는 그가 진심으로 따르고 복종하겠다는 뜻을 품은 줄 아시고 군대를 주고 왕위를 수여했다. 그리고 그에게 속해 있던 무관들과 관리들에게는 세습할 수 있는 벼슬을 내리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짐의 시대에 이르러서도 여러 차례 은전을 베풀었고 또한 친왕의 자귀를 주어 나라를 지키는 성곽과 몸에 차고 다니는 무기처럼 중히 여기고 의지하였으며 최대한의 성의와 예의로서 대해주었다. 이런 모든 예우는 자고 이래로 없었던 일이다. 위소보는 사야가 해석하는 말을 듣고는 계속해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황상은 그 역적에게 정말로 잘 대해주셨지. 그것은 조금도 거짓이 아니며 허풍이 아니야. 예를 들어나 위소보는 황상에게 충성을 다했는데도 단지 백작에 봉해졌을 뿐이야. 친왕에 봉해지려면 그 길은 아직 멀고도 멀지. 그 사야는 계속해서 읽어내려갔다. 그런데 역적 오삼계는 금년 7월 내로 왕의 지위를 내놓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겠다고 자청하였다. 짐의 총애를 빙자하여 악랄한 흉계를 꾸미고 교만하게 대형무도한 일을 저지르려 한 그 속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짐은 오삼계의 이러한 결정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라고 여겼다. 또한 그의 나이가 연로하고 변방에 주둔한 지도 이미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의 간청을 윤허하였다. 그래서 곧 관련 부서에 명하여 적절하게 안배를 하고 그자의 희망에 따라 적당하게 처리하라는 짐의 뜻을 흠차 대신을 파견하여 전하였노라. 짐은 오삼계에게 가히 수족처럼 온정을 베풀었고 모든 정성을 다하였다. 그러나 근자의 천호총독 체류영 등이 상소한 바에 따르면 오삼계는 서슴없이 역적질을 하여 하루아침에 짐의 은혜를 저버렸으며 한때의 흉악한 세력을 등에 업고 추악한 만행을 저질러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려 절대로 용서를 받을 수 없고 하늘과 땅이 모두 진노할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고 한다. 위소보는 한마디의 해석이 끝날 때마다 한마디씩 맞장구를 쳤다. 황상의 도량은 하해와 같으시지. 오삼계의 할머니를 욕하시지 않는 것만 해도 이미 예를 다했다고 할 수가 있어. 옆에서 함께 듣고 있던 장용, 조양동, 왕진보, 손사극, 이력세 등은 속으로 생각했다. 성지의 내용은 단지 황제께서 그자에게 더없이 잘해주었음을 말하고 있고 오삼계가 배은망덕했음을 힐책하고 있으며 단 한마디도 만주족과 한족의 차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또한 그가 어떻게 명조 왕씨를 말살시켰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이것은 말을 하지 않아도 자명한 일이다. 천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오삼계의 행위가 크게 잘못되었음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사야는 계속해서 읽어내려갔는데 그 내용은 지방 관민들에게 절대로 그 역적들과 한패가 되지 말라는 권고와 설사 이미 실수를 하여 한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진심으로 참회하고 귀순한다면 절대로 옛날 일을 추궁하지 않을 것이며 친척들이 각 지방에서 벼슬을 하고 있다면 그들에게 절대로 연좌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었다. 성지에서는 또 말하기를 오삼계를 사로잡아 군문에 바치는 자에게는 오삼계의 자귀인 평서왕에 봉할 것이며 그의 휘하에 있는 괴수들을 죽이거나 포박을 해온 자 그리고 병마를 데리고 귀순한 자는 공적에 따라서 최고의 대우를 할 것이다. 짐은 절대로 시건을 하지 않을 것이다. 위소보는 오삼계를 사로잡아 군문에 바치는 자에게는 오삼계의 자귀인 평서왕에 봉할 것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다. 온몸이 근질근질하여 이력세 등을 돌아보며 말했다. 내가 가서 그 오삼계를 잡아야지. 우리도 한번 평서왕의 자리에 앉아봐야 하지 않겠소? 그것 참 구미가 당기는 일인걸. 여러 사람은 일제히 그의 말에 찬동했다. 그러나 장용 등 여러 무장들은 한결같이 생각했다.
오삼계 휘하에는 장병도 많고 무장들도 많은데 그를 잡는다는 것이 말과 같이 그리 쉬운 일이겠는가? 이력세 등은 내심 생각했다. 우리가 오삼계를 죽이려 하는 것은 그자가 한족의 강산을 정복했기 때문이다. 설마 우리가 정말로 오랑캐 황제를 위해서 힘을 쓰겠는가? 그러나 만약에 위 향주가 평서왕이 된다면 오삼계를 본받아 운남에서 병력을 이끌고 와서 다시 모반을 하여 청나라를 뒤엎는 것도 괜찮겠구나. 위소보는 조서를 다 읽고 나자 즉시 출발을 명령했다.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북경에 당도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선수를 빼앗기지 않고 자신이 출정의 임무를 부여받을 수 있고 그래야 다른 사람이 먼저 오삼계를 잡아서 평서왕의 자귀를 뺏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날 그들은 향하에 도착했다. 북경과의 거리는 상당히 가까워졌다. 위소보는 장용에게 대대를 이끌고 이곳에서 기다리라고 분부하고 국사범인 모동주를 엄중하게 지키고 있으라고 당부하였다. 그리고 자기는 쌍하와 천지회의 군웅들을 데리고 오지영을 압송하여 서남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장가에 가서 친히 장가의 셋째 마님에게 오지영을 건네주어 그녀에게 쌍하와 같이 좋은 계집을 준 데 대해 보답하려 하였다. 저녁 무렵 마을에 당도하였다. 장가의 큰 집까지는 아직도 20여리나 남아 있었으므로 일행은 한 식당에 들어가 잠시 휴식을 취하였다. 이때 각자는 평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오지영은 아혈과 몇 군데의 혈도를 짚었으나 끈으로 묶이지는 않았다. 그래야만 사람들의 이목을 피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 사람은 두 개의 탁자를 에워싸고 앉아 있었다. 그 누구도 오지영과 같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지 않았다. 쌍하는 그가 도망갈까봐 염려되어 혼자서 그와 한 탁자에 앉아 엄중하게 감시를 하고 있었다. 이윽고 밥과 반찬이 나와 모두 밥을 먹기 시작했을 때 열댓 명의 관병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 맨 처음 들어온 자는 수비였고 식당 바깥에서는 말울음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병사 2명이 스스로 물을 길어다가 말에게 먹이고 있었다. 그 중에 우두머리인 듯한 자가 큰 소리로 긴급한 국무로 북경에 들어가서 보고를 해야 하니 빨리 닭을 잡고 밥을 지어달라고 분부를 하였다. 주인은 연신 대답을 하며 점원에게 관리들을 잘 대접해주라고 재촉하였고 몸소 그 수비가 앉은 자리에 다가가 의자를 갖다주며 앉도록 하였다. 한 무리의 관병들이 막 자리를 청하고 앉자 동구 밖에서 수레와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식당 앞에 수레와 말이 멈추어 서자 몇 사람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 맨 먼저 들어온 2사람은 건장한 사내였다. 두 번째로 들어온 사람은 병색이 완연한 중년 사내였는데 키는 작고 비쩍 말랐으며 두 볼은 푹 패였고 광대뼈는 튀어나와 있었으며 안색은 밀랍처럼 노랗고 핏기가 하나도 없었다. 두 눈에는 살기와 도끼가 나타나 있었으며 몇 걸음 뗄 때마다 기침을 한 번씩 했다. 그의 몸 뒤로 한 명의 노웅과 한 명의 노부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들어오고 있었다. 언뜻 보니 나이가 이미 80이 넘어 보였다. 그 노웅도 몸이 비쩍 마르고 작아 보였다. 그러나 정신은 초롱한 듯했고 하얀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와 휘날리고 있었으며 얼굴은 대추빛같이 붉었다. 그 노부인은 노웅보다 약간 키가 크고 허리는 조금도 굽지 않았으며 두 눈에서는 광채가 번뜩였다. 마지막 2사람은 모두가 20여 세 정도의 부인네였다. 이 7사람의 차림새를 보건대 옷을 화려하게 입은 그 병자는 돈 많은 부잣집 사람인 것 같았고 2명의 남자와 2명의 여자는 모두가 하인처럼 보였다. 노인과 노부인 2사람은 몸에 파란 옷을 걸치고 있었는데 옷감이 그리 좋지는 않았으나 매우 깨끗해 보였으므로 그들의 신분을 옷차림으로는 알아낼 수가 없었다. 그 노부인은 말했다. 장어멈은 그릇에 뜨거운 물을 담아서 도련님께서 약을 드시도록 시중 좀 들어주게나? 한 명의 여자 하인이 대답을 하더니 바구니 속에서 자기 그릇을 꺼내 식당의 주전자를 집어들고 그릇에 뜨거운 물을 가득 담아서 몇 번이나 헹구더니 다시 반그릇 정도 물을 따라
그 병색이 완연한 사내 앞에 갖다 놓았다. 노부인은 품속에서 자기 병을 꺼내어 뚜껑을 열고 그 속에서 빨간색 환약 하나를 꺼내어 사내의 입에 갖다 대었다. 사내가 입을 크게 벌리자 노부인은 환약을 그의 혓바닥 위에 올려놓고 물그릇을 집더니 그 알약을 삼킬 수 있도록 물을 먹였다. 병색이 완연한 그 사내는 약을 복용하자마자 숨을 헐떡거리며 계속해서 기침을 했다. 노웅과 노부인은 뚫어지라 그 사내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심각하였으며 매우 걱정하는 누런 눈빛이었다. 그자의 가쁜 숨이 좀 멈춰지고 기침이 약간 가라앉자 두 사람은 비로소 길게 한숨을 쉬었다. 병색이 있는 사내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왜 그렇게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계십니까? 나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노웅은 코방귀를 뀌더니 고개를 옆으로 돌렸다. 노부인은 웃으면서 말했다. 얘야, 죽는다, 산다, 그런 소리는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너는 100살까지 살 것이다. 위소보는 내심 생각했다. 이자는 설령 옥황상제의 영단을 먹는다 하더라도 며칠 더 살지 못할 것 같다. 알고 보니 이 늙은이와 할망구는 그의 애비 애미로구나. 저 병쟁이는 틀림없이 어려서부터 너무나 귀엽게 자라서 자기 어머니가 몇 번 더 쳐다봤다고 성질을 벌컥 내는 것이야. 노부인은 말했다. 장어멈, 손어멈. 자네들은 먼저 도련님께서 먹을 인삼탕을 데워온 다음에 밥을 짓도록 하게나. 두 명의 하인은 대답을 하더니 각자 바구니를 들고서 뒤쪽으로 사라졌다. 관병들 가운데 그 수비는 주인장에게 북경으로 가는 길을 알아보고 있었다. 주인장은 말했다. 여러 어르신들께서는 다시 2, 30리길을 재촉하신 다음에 마을 주막에서 하룻밤 묵으시고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시면 오후에는 틀림없이 경성에 당도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수비는 말했다. 우리들은 밤새도록 길을 달려야 할 판인데 무슨 놈의 주막에 머물겠소? 이보, 주인장. 오늘부터 1년 동안 당신은 틀림없이 장사가 크게 번창하고 잘 될 것이오. 그러니 좋은 술과 좋은 음식을 많이 많이 준비해 두시오. 그때 가서 당황하지 말고 말이오. 주인장은 웃으면서 말했다. 말씀만 들어도 고맙습니다. 저의 이 조그만 장사는 지금까지 평범하여 오늘 같은 장사도 한 달에 며칠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것은 모든 어르신들과 손님께서 보살펴 주신 덕택이지요. 그렇지만 날마다 이렇게 귀한 손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 수비는 웃으면서 말했다. 주인장, 내가 좋은 소식을 하나 가르쳐 드리리다. 오삼계가 반란을 일으켜 그들 무리들이 이미 호남에 진격해 들어왔소. 우리들은 경성에 문서를 가지고 들어가는 파발들이오. 이번 싸움은 아마 3년 5년이 가도 끝나지 않을 것이외다. 그러니 군대의 상황을 알리는 사람들이 날마다 이곳을 지나갈 것이오. 그렇게 되면 당신은 분명히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외다. 주인은 연신 고맙다는 말을 했으나 속으론 걱정이 태산 같았다. 당신네 같은 군인을 상대로 장사를 한들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먹고 퍼마시고 그래도 좀 호방한 사람은 내키는 대로 몇 푼의 돈을 쥐어주지만 못된 자는 때리고 욕을 한 다음에 엉덩이를 털털 털고 가버리면 그만이지. 3년, 5년은 고사하고 1년 뒤에는 아마 내가 기둥에다 목을 매달아야 할걸. 위소보와 이력세 등은 오삼계가 이미 호남까지 쳐들어왔다는 소리를 듣고 모두 깜짝 놀라 속으로 생각했다. 이 작자의 진격 속도는 정말로 빠르구나. 전노보는 낮은 소리로 말했다. 내가 가서 상세히 물어볼까요? 위소보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노보는 그 수비 앞에 가까이 다가가 얼굴에 싱글벙글 웃음을 지으면서 폭언을 하며 말했다. 조금 전에 장군 대인의 말씀을 듣자니 오삼계가 이미 호남까지 쳐들어왔다고 하는데 소인의 가족들은 장사에 있어서 매우 걱정이 되고 안부가 염려됩니다. 그곳의 싸움이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군요. 장사는 괜찮겠지요? 그 수비는 이자가 자기를 장군 대인이라고 부르자 내심 흡족해서 말했다.
장사가 괜찮을지 괜찮지 않을지 그건 모르겠소. 오삼계는 그의 수하의 대장인 마보를 파견하여 귀주에서 호남으로 진격토록 하였소. 완주는 함락되었고 총병 최세록은 포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삼계 부하인 장국주, 공흥린, 하곡상은 각각 동쪽으로 진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다른 대장인 왕병번은 사천을 공격하러 갔소. 듣건대 병력이 막강해서 천상 일대의 백성들은 모두들 피난 중이랍니다. 전노보는 얼굴에 우울한 기색을 띠며 말했다. 이건 정말로 일이 심상치가 않군요. 그러나 대청병도 막강하지 않습니까? 오삼계는 아마 대청병을 이기지는 못하겠지요. 수비는 말했다. 모두들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주 싸움에서 오삼계의 병마를 당해내기가 쉽지 않았소이다. 이 국면은 실로 말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전노보는 공수를 하며 감사의 말을 하고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천지회 군웅들 중 어떤 자는 내심 생각했다. 한족을 배반한 이 오삼계라는 작자가 황제가 되면 안 될 텐데. 또 어떤 자는 생각했다. 제일 좋은 것은 오삼계가 북경까지 쳐들어와 만주족의 오랑캐들과 한바탕 붙어서 둘 다 망하는 것이다. 여러 관병들은 잽싸게 술과 밥을 먹었다. 그 수비는 몸을 일으켜 세우더니 말했다. 이보 주인장. 내가 당신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주었으니 밥값은 당신이 한턱 쓰는 걸로 대신하시구려. 예, 그러지요. 그래야지요. 여러 어르신께서는 천천히 가십시오. 천천히 가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앉아서 한바탕 더 먹어줘야겠군. 주인은 매우 난감해졌다. 그는 억지 웃음을 짓고 머뭇거렸다. 그 수비가 문 입구로 걸어가며 노웅과 노부인, 그리고 그 병자의 탁자 앞을 지나가는데 병색이 완연한 사내가 갑자기 왼손을 내밀어 그의 가슴을 거머쥐더니 말했다. 당신이 북경에 무슨 공문을 가지고 가는지 꺼내서 좀 보여주시구려. 그 수비는 몸이 장대하였다. 그러나 그에게 잡히자 순식간에 무릎을 꿇었다. 수비는 노에서 일가를 터뜨렸다. 제기랄 놈, 뭐하는 짓이냐? 수비는 얼굴이 새빨개지고 있는 힘을 다해 발버둥 쳤으나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병자가 오른손으로 그의 가슴팍의 옷을 꽉 찢어버리자 커다란 봉투가 하나 떨어져 나왔다. 병자가 손으로 수비를 가볍게 밀자 그는 그대로 굴러 두 개의 탁자를 뒤엎고 와장창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땅바닥에 굴러떨어졌다. 여러 관병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이 역적놈 같으니 죽고 싶어 발버둥을 치는구나. 그들은 서로 다투어 창을 들이대고 칼을 뽑아 병자를 향해 달려들었다. 병자는 여전히 앉아서 우측으로 손을 내밀어 수비의 아랫배를 약간 밀쳤다. 마치 귀찮게 굴지 말라는 투였다. 칼을 높이 쳐들고 있던 수비의 팔은 천천히 아래로 떨어지더니 몸과 함께 힘없이 땅바닥에 쓰러졌다. 전노본과 서천천은 노웅과 노부인을 향해서 달려들었다. 그 늙은 부인은 좌측 손을 살레살레 흔들더니 우측 손으로 병자를 가리키면서 웃으며 말했다. 너희들 둘은 저쪽으로 가서 내 아이와 함께 좀 놀려무나. 그 말투는 마치 두 사람 보고 자기 아들의 주먹 세례를 받고 아들의 마음을 조금 즐겁게 해주라는 듯한 말투였다. 서천천의 우측 주먹이 그 노웅의 정수리를 향해 날아갔다. 노인은 상당히 연로했으므로 단 한 주먹에 그를 죽일까봐 염려되어 조심스럽게 일가를 하였다. 주먹을 받아라. 손에는 있는 힘을 다 쓰지 않고 약간의 힘만을 썼을 뿐이었다. 그는 한때 실수를 하여 백한송을 때려 죽이고 모광부에서 적지 않은 소란을 피운 이후로 스스로 자기 행동을 자제했던 것이다. 그 노웅의 몸은 비록 마르고 작았지만 손바닥은 상당히 컸다. 그는 서천천의 주먹을 거머쥐고 난 후에 소리쳤다. 저쪽에 가서 놀아라. 서천천은 나이는 비록 노웅보다는 적었지만 그도 이미 100발의 노인이었다. 그러나 이 노웅의 말은 마치 장난꾸러기 어린이에게 타이르는 듯한 투였다.
서천천은 있는 힘을 다해 주먹을 빼내려 했으나 그 노웅의 손가락은 마치 강철로 만든 집게와 같아서 꼼짝달싹도 할 수가 없었다. 서천천은 깜짝 놀라 왼손으로 장풍을 날리며 노웅의 가슴을 후려쳤다. 노웅은 여전히 가볍게 미소를 짓더니 거머쥐고 있던 서천천의 우측 주먹을 털컥 흔들었다. 서천천은 온몸의 뼈마디가 마비되는 것 같았으며 왼손의 손바닥에 모았던 경력이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노웅이 손을 툭 치자 서천천은 그만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며 대여섯 걸음이나 뒤로 물러섰다. 다행히 이력새가 뒤에서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땅바닥에 궁둥이를 찢는 수모는 면할 수가 있었다. 한편 전노본이 날린 한 자루의 철판이 그 노부인의 옆구리를 향해 날아갔다. 노부인은 왼손의 소매자락을 슬쩍 휘둘렀다. 붕하는 소리와 함께 한가닥에 강한 바람이 일더니 철판은 방향을 바꾸어 거꾸로 전노본의 가슴을 향해 날아왔다. 전노본은 깜짝 놀라 몸을 아래로 휙 굽혔다. 철판은 그의 등 뒤에 있던 기둥에 퍽 소리를 내며 깊숙이 박혔다. 노부인은 웃으며 말했다. 솜씨가 제법이구나. 내 아들과 대적할 만하겠어. 그녀는 손가락으로 병자를 가리켰다. 병자는 탁자 위에 놓여있던 젓가락통을 집어들더니 획 던졌다. 젓가락통은 전노본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다. 전노본은 고개를 옆으로 돌려 피하려 하였으나 그 젓가락통은 공중에서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그의 가슴에 정통으로 부딪혔다. 퍽 소리와 함께 전노본은 서너 걸음 뒤로 물러서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다행히 가슴에 부딪힌 것이 통의 밑바닥이었기에 망정이지. 만약 젓가락 끝이었다면 가슴이 뚫렸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위소보는 이 세 사람의 무술솜씨가 너무나 대단하여 천지외의 고수들조차 손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당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병쟁이와 늙은이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괴물들인가? 무술솜씨가 신비하기 짝이 없구나. 병자는 자리에 앉아 연신 기침을 해대며 손수건으로 입을 막았다. 손수건에는 붉은 핏자국이 선명하게 배어나왔다. 노부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병자의 등을 두드려주며 말했다. 얘야, 무리를 하지 말아라. 저런 조무래기들을 상대하느라 진기를 상하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병자는 고개를 흔들며 나직하게 말했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이 정도의 조무래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다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천지외의 군웅들은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으나 방금 전 보여준 그들의 전륜한 무공에 압도되어 감히 누구 하나 먼저 나서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살폈다. 위소보는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슬그머니 쌍아의 손을 잡으며 뒤로 물러설 채비를 했다. 바로 그때 식당 문 밖에서 다시 한번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위소보는 급히 뒤로 세 발짝 물러나 몸을 보호했다.